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 의회 서지연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평 지하차도가 개통되어서 해안 순환도로망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고 토론하겠습니다. 장평 지하차도의 개통으로 해운대와 수영구 등 부산 동부 지역과 강서 4구 등 부산 서부 지역을 잇는 해안순환도로망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동부산에서 서부산까지 우리 부산 권역을 전부 다 1시간 생활권 이내로 묶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를 잇는 해안순환도로 52km 중 유일하게 미개통돼 있던 구간이었는데 이번 개통으로 바다 위를 논스톱으로 달리는 해상 고속도로망이 구축된 것입니다. 서부 산권의 교통난이 완화되고 물류 수송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해안순환도로망은 지난 1994년 광안대교 착공을 계기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과 주민 반발, 공사 지연 등으로 도로망이 갖춰지기까지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1차 해안순환도로망이 완성된 만큼 향후 제2해안순환도로의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2해안순환도로는 부산 기장에서 남구와 영도구, 4구를 지나 가덕도로 바로 이어집니다. 해안순환도로망이 무려 29년 만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시민들과 산업 등등에 주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기준으로 이제 4구 기준으로 봤을 때 신평동에서 구평동까지 한 3분 정도면 이제 도달을 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광안대교까지도 한 20분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1시간 안에 묶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통이 너무 편리해진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가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워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부산 발전에 참 큰 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산의 내외부 순환도로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이 장평 지하차도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부산이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전에 경제 타당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BC 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1이 기준점인데 1 이상인 1.22가 이제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차량 정체 해소에도 기대 효과가 있지만 아무래도 부산 전 시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그 상부도로 완성이 또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개선 사항들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점이 있습니까? 네, 이제 특히 이제 장평 지하차도에서 이제 출구로 나오게 되면요. 을숙도 대로로 가는 방면에 네. 많은 차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겠죠. 이제 병목 구간이 생기면 지하차도 안까지도 정체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이런 애로사항들을 다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목 현상을 잡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다라고 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호 체계를 빨리 손봐서 정말 이렇게 원활하게 신호 체계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의 보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장평 지하차도는 원래 2021년 준공이 목표였던 사업입니다. 2년 정도가 지연이 되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천마산 터널하고 천마터널과 을숙도를 연결하는 구간이 장평 지하차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2년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천마터널과 시가 협약했던 내용에서 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마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자본이 1,799억 정도 천마산 터널 주식회사에서 투입이 된 사업인 만큼 예상 통행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2년 늦어진 만큼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약 19억 원 정도를 시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시의 경우에서는 이 귀책 사유가 한전에서 설비 이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문제가 그 안에 또 있었네요. 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왔는데 제2해안순환도로망.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기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남구와 영도구를 거쳐서 그리고 사를 지나서 네. 가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덕까지? 네, 그런 네. 도로망을 또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산이 가덕 신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가덕 신공항이 여객이나 물류에 있어서 부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덕까지 도달하는 것이 사실은 부산의 외곽 지역에서는 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곳까지 우리가 부산 전역에서 아주 손쉽게 갈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엑스포 관련해서도 가덕 신공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엑스포 유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망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차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계획이 되어 왔고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 시 도로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12조 정도가 드는 매우 비용이 큰 그러네요.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투입도 필요하고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에서 육로가 이제 마련된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가덕도 신공항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뭐 여수, 남해, 광양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 생활권 자체가 부울경으로 좀 확대되는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 의지로 인해서 약 7선단 정도가 부도 내지 감척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 중단 이후 대체 어장 개발을 약속했지만 7년째 소식이 없고 속이 타는 어민들이 알아서 어장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만한 힘이 없습니다. 네, 2016년 6월에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중단된 이유하고 그래서 그동안 입은 피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1999년에 한일어업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일어업협정이 중단됩니다. 네. 이 협정 기간 동안에 우리 수확량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만 1천여 척이 조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3천여 척이 조업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3배가 넘는 수치죠. 그리고 생산 어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어종을 네네, 수확했고요. 네. 일본은 한 가지 어종만 가지죠.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배에서 4배 많은 이득을 보는 협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 협정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냉소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협정 중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생산량 10만 톤의 피해를 보고 있고 4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우리가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협정을 통해서 조금 더 공조를 강화하고 이런 외교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사실은 좀 부당 결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냉소적인 태도와 우리나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장 어업인들의 이 어획량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 손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조업과 그리고 후방산업인 조선기자재 산업에도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수산물을 구매를 해야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공급량에 차질이 생기다 보면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손해들이 있다 보니까 민생의 총결집적인 문제라서 민간적인 부분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하지만 앞서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과 외교로 투트랙으로 가기에는 이미 일본에서 이 부분을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결부를 시키면서 매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사안으로 이끌고 7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독도 문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이제 독도 문제도 있고요. 네. 이제 본질적으로 외교적으로 냉소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이렇게 네. 협상을 할 때는 이득이 많은 쪽이 이득이 부족한 쪽에게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획량이 3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득한
협정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 5년간 뭐 반일 운동이라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제 일본을 자꾸 적대시하는 그런 정치 풍토가 잘못된 정치 풍토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아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협정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근데 이제 어업인들 간의 문제도 있고 수산업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도 뭐 반일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극우가 굉장히 거리를 누비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꼭 한국 뭐 양국이 다 책임인데 일본도 만만치 않죠. 현재 일본은 어제 오늘로 해서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극우 단체들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독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위안부나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을 아직 명확하게 외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일 어업 협정까지 이제 한일 관계에 굉장히 냉소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굴욕 외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만의 방식을 좀 돌파하는 상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침 그 해수부 장관이 상임위 답변에서 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정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 네네. 정부의 기조를 보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앞으로도 사과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과 공조하고 또 협력하고 또 때로는 경쟁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이 한미일 경제동맹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일본을 투트랙 전략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일본을 대하는 기조가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고위급 회담에서 좋은 시민들께서 환영할 만한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그렇게 상식적이거나 좀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독도 영유권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주장을 해가면서 이 협정을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고지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해양 산업에 대한 전환을 고부가 가치로 전환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가 배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 관련된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을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높이면서 국력을 좀 높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우리의 경험으로 10분 활용해서 해양 산업에서도 해양 바이오나 혹은 시푸드 테크나 이런 부분으로의 산업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대체 해양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나 이 정부의 그런 관심이 있는 사안들이 훨씬 더 실효적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 중에 있고요. 부울경시도지사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부울경시도지사는 그린벨트가 도심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습니다. 부산시는 제2 에코델타시티나 풍산 이전 같은 대형 사업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3,300만 제곱미터, 약 1,000만 평이 해제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해도 그 길이 곳곳에서 막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울산이나 부산같이 대도시 지역은 세 개 시도는 개발 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기존 30만 제곱미터에서 3배 이상인 100만 제곱미터까지 해제 권한을 달라고 건의했고 녹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에 맞게 단계적인 해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최대한 자율성을 주겠다는 방침이어서 개발과 보전 사이 균형을 지키는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얘기하기를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찼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예외적인 것을 부여를 해가지고 국가 전략 산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원희룡 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이제 개발 가능한 구역은 이제 모두 끝이 난 상황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을 하면서 발생해야 되는 공항 도시라든지 기타 필요한 개발 구역들이 이제는 수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저희가 강조를 할 때에도 이 부울경의 통합 광역교통망 설치라든지 이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를 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그린벨트 해제와 권한 이양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던 지점입니다.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많이 묶은 이유가 사실은 건축을 하고 개발을 하면 환경이 망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0년 넘는 시간 동안 건축 공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도 환경과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을 조금 해제해 가면서 높아지는 땅값도 조금 방어를 하고 또 여러 신산업들이나 이렇게 주택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산, 금정산, 그다음에 금년산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개발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조금 환경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할 것 같아요. 그건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그래서 정부가 현재 내놓은 원칙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총량 범위 안에서 공익 사업을 중심으로 해제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원칙이 있는 해제를 하겠다라는 주장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시민단체와 이제 의회가 불안해하는 이 난개발에 대한 걱정은 아직까지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적이 없었다 보니까 이 이후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나 이 시행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 공익성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말을 만들다 보면은 일부가 이제 일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 택지가 필요하다, 혹은 뭐 인구 유동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권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들게 되면 그것이 공익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질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부산의 발전적인 사업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순차적으로는 이렇게 의회와 시민단체나 시민분들께서 견제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국회와 더불어서 또 다양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감시하는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이양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이 권한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권한도 더 강화되어야지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대장동 개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정치인들, 광역단체장과 지방의 오래된 토착 기업들 간의 비리가 생겨나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제도도 또 만들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권한 이양 자체가 인구 감소나 이런 지역 소멸에 대해서 가장 부산은 부산이 잘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조금 시작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환영하고요. 뭐 토착비리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행정적으로 법망이 더 촘촘해지게 된다면 그리고 시가 전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공익 환수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치권의 확대는 확실히 좋은 일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책임 있는 어떤 발전을 우리가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